백명철은 묵비권을 행사했다. 저 사실에서 몇 시간을 달래고 울러보았지만 그는 굳게 담은 입을 도무지 열려고 하지 않았다. 대개의 경우 저 사가정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혐의 사실을 시인하는 것과 같다. 수준의 차이는 있을망정 저 사실에서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은 본인이 그 일에 적극 관여했거나 최소한 뭔가를 알고 있다는 의사표시나 다름이 없다. 백명철의 경우도 일단 지문이 나온 만큼 문제의 빵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가 뭔가 이야기를 하려면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보였다. 과연 그는 누구일 것인가? 최소한 백명철 혼자서 저지른 일은 아닐 것이다. 아니, 잘 알지는 못해도 그런 기상천외한 물질을 만들어냈다면 그것은 필경 백명철 혼자의 힘으로 된 게 아닐 게 분명했다. 나는 그에게 코피를 권했다. 박사 가정을 밟고 계신가요? 내가 권한 코피로 마른 입술을 살짝 적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렇다면 김찬호 박사님께서 지도 교수를 맡고 계시겠군요. 그렇죠. 김찬호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그의 눈빛이 희미하게 떨렸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백명철은 김찬호 교수의 지시를 받지 않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었다. 난감했다. 김 교수를 출두시키는 일도 난제련이와 그로부터 어떻게 이 복잡한 사건의 진실을 받아낸다는 말인가. 도대체 이 사건의 파장은 어디까지 뻗쳐갈 것인가. 머리가 지끈거렸다. 나는 저 사실에 백명철을 남겨두고 사무실 내 자리로 돌아왔다. 창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불현듯 피로가 파도처럼 몰려와 온몸을 뻣뻣하게 만들었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그러다가 문득 종 박사가 생각났다. 전화를 걸었다. 나야. 병원을 찾아온 이상한 환자들 혹시 더 있지 않았냐? 그 이후로는 없었는데. 그건 그렇고 수사에는 진전이 좀 있어? 나는 잠시 망설였다. 어떻게 대답해줘야 옳을 것인가 선뜻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망설이던 끝에 되물었다. 뭐 좀 하나 물어보자. 카스테라 같은 것을 먹고 잠시 정신이 어떻게 돼서 흰설수설 자신이 치부를 울퍼자백했다면 그 빵에 있는 특정 물질이 그 사람이 정신건강에 이상을 초래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건가? 법률적으로는 무해한이나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잘 모르지만 병리겸사 소견이나 정신의학적으로는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할 수 있지. 왜? 뭔가 더 알아낸 거 있어?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나는 우선 시치미를 떼기로 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또다시 피로가 눈시울을 눌러왔다. 그새 어둠이 더욱 짙어졌는지 천정의 형광등이 더욱 밝아져 있었다. 잠깐 눈을 감고 피곤을 누르고 있는데 박 경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기장님. 눈을 떴다. 박 경장이 너타이에 말쑥한 회색 양복을 차려입은 지긋한 남자와 함께 서 있었다. 누구지? 무척 낯익은 얼굴인데. 잠시 너신 사이 역모를 살피던 나는 깜짝 놀랐다. 김찬호 교수였다. 아니, 김 교수님 아니십니까? 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옹고주춤 인사다툼을 했다. 김 교수도 머리를 약간 숙이며 이름을 밝혔다. 김찬호라고 합니다. 나는 박 경장을 바라보며 물었다.
어찌 된 건가? 자진해서 나오셨습니다. 어? 그래? 나는 박 경장과 함께 김 교수를 처사실로 안내하면서 말했다. 사실 교수님께 잠시 나와주십사 하고 부탁드릴 참이었습니다. 내가 시킨 일 때문에 제자가 여기 불려와 있다고 하니 오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렇게 말하는 김 교수 입에서 술 냄새가 물씬 풍겨났다. 왠지 상대하기가 만만치 않은 인물일 것 같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다. 저사실에 앉아있던 백명철이 벌떡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김 교수의 출연에 족잔이 놀라는 모습이었다. 김 교수는 백명철이 옆자리 박 경장이 빼준 의자에 앉았다. 누추한 곳으로 모셔서 죄송합니다. 내가 김 교수의 심정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말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의 말 속에 취기가 약간 느껴졌다. 그 사이에 저사실을 나간 박 경장이 코피를 한 잔 뽑아가지고 와서 김 교수 앞에 놓았다. 나는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아주 위험한 물질을 만드셨더군요. 카스테라 속에 들어간 약물은 무엇입니까? 김 교수는 잠시 내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천천히 대답했다. 일종의 독한 소주 같은 거지요. 소주요? 예, 쉽게 말하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만 그의 입술에 엷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제가 오늘 소주를 많이 마셨습니다. 그러세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물론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괜찮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예? 도대체 김 교수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음주 탓인지 그의 말은 약간 싱설수설하는 것처럼 들렸다. 다 말씀드리지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커피를 한 모금 홀짝거린 그가 갑자기 자세를 바로잡으며 정색을 했다. 나는 사람들이 숨기고 사는 거짓말들을 털어놓게 할 방법을 찾아낼 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지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진실을 말하게 하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냈습니다. 진실을 말하게 하는 물질이요? 이 물질이 흡입되면 양심이 본능, 자아, 초자아를 모두 뚫고 나와 고백을 하게 되는 현상을 일으키지요. 명명이 됐습니까? 캠7이라고 부릅니다. 양심을 발현하게 하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카스테라를 먹은 사람이 잠시 이상 증상을 보이고 금세 그치는 것은 어떻게 설명됩니까? 캠7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유효기간이 단 24시간이라는 특성도 있습니다. 생산한 지 하루가 지나면 성분을 잃게 되지요. 그래서 배달된 뒤 빨리 먹도록 유도하셨군요. 그런데 이솝위원회는 또 무엇입니까? 캠7을 이용하여 세상을 바로 세우려는 일종의 비밀 조직입니다. 나는 그의 계속되는 낯선 진술에 목이 탔다. 그런 물질이라면 저희 경찰서 같은 사법기관에서 용의자들을 조사할 때 쓰도록 적용하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는 다시 입가에 비시시 쓴 웃음을 물고는 말없이 나를 한참 바라보았다. 나는 조용히 기다렸다. 한참 만에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미안하지만 나는 아마도 세상을 이해하는 눈이 형사님과 좀 다른 모양입니다. 형사님은 경찰이시니까 사법기관이 세상을 바로잡는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물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요. 하지만 한동안이라도 세상에 경찰이나 검찰 같은 사법 조직이 없어졌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치를 부인할 수는 없으실 텐데요. 김 교수의 얼굴이 어느새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다. 외람되지만 우리는 세상이 부패와 불의에 너무 깊이 물들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법기관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칸막이를 뚫고 퍼져나가는 진실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형식적인 종이는 혈육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모든 칸막이를 넘나드는 새로운 청소 바이러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고, 그래서 캠7을 발명하고 이섭위원회를 결정했지요. 숨이 막혔다. 그의 논리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인식이 구물이 너무 촘촘해서 뚫고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법을 꺼내들었다. 아무리 그 뜻이 좋다고 하더라도 범법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교수님과 이섭위원회인가 뭔가 하는 조직이 해온 일은 명백히 실정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심신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 첨가된 음식을 사람에게 먹인 행위는 최소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김 교수는 그 대목에서 다시 비시시 웃음을 지었다. 사람으로 하여금 잠시 양심 쪼기도록 한 행위가 범죄라면 경찰서에서 피해자에게 자백을 받아내는 행위도 범죄가 될 수 있겠군요. 아니, 소주를 마시고 취하여 잠시 자신의 허물을 고백했다면 그 소주를 사준 사람이나 소주를 만든 회사도 죄를 지은 셈이 되네요. 나는 구이 밀도 있는 논리에 다시 한번 숨이 막혔다. 교수님,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죽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이상한 물질을 섭취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물질이 만약 덕국물이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지요. 덕국물은 생명을 위협하는 물질이지만 캠7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괴가 전선하도록 도와주는 물질인데 뭐가 문제가 되지요? 타의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양심을 들춰내는 일은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일보다도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도 목이 타는지 식은 커피잔을 기울여 입술을 죽였다. 잔을 든 그의 손이 파르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가 다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법은 제가 잘 모릅니다. 만약에 저에게 죄가 있다면 벌을 받아야겠지요. 아니, 죄가 된다면 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섭위원회의 활동은 막지 못할 겁니다. 입씨름은 밤늦도록 계속됐다. 논쟁은 진전이 있지 않았다. 소장은 김 교수와 백명철을 일단 귀가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 다음 날 오전에 나는 병원으로 찾아가 종 박사를 만났다. 그동안의 수사 과정과 전날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내 이야기를 듣는 종 박사의 얼굴이 심각해지고 있었다. 그렇게 복잡한 문제였어? 아무래도 간단치 않겠다 싶긴 했지만 그처럼 난해한 일인 줄은 짐작 못했네. 그런데 말이야. 김 교수의 논리가 너무 빡빡해서 설득을 통해 협조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게 생겼어. 워낙 신념이 깊은 상태라
다른 이야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 종 박사는 더욱 잡잡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문득 생각나는 게 있어서 내가 그에게 물었다. 지난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물질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종 박사는 그제서야 기억이 났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진실을 말하게 하는 약이라고 알려진 펜토탈 나트륨이라는 게 있어. 바르비투르산염 유도체라고 하는데 치과에서 마취제로 쓰기도 해. 이 약물이 투여되면 뇌의 일부 영역에서 활동이 줄어들면서 긴장이 풀려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복용 즉시 또는 의식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무의식에 가까운 이완된 상태에 빠지게 되면 이전에 감추었던 진실을 말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 인도 경찰이 범죄 수사에 종종 이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지만 약의 효능에 관해서는 아직 일치된 의견이 없는 상태야. 캠7이라는 신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김 교수가 펜토탈 나트륨을 사용한 건가? 아니야,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카스테라를 먹은 사람들이 나타낸 증세로 볼 때 캠7이라는 물질은 선택적으로 정확하게 효능을 보이고 있어. 같은 물질이라고 보기 어려울 거야. 그러나 마나 김 교수가 이야기하는 이솝위원회라는 단체의 활동은 제재가 가능한 거야? 아직 확실한 것은 없어. 일단 약품관련법이나 식품위생법 같은 것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는데 공소유지가 될지는 미지수야. 그런데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는 사법처리 여부가 아니라 사태의 확산이야. 종 박사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 역시 많은 생각이 드는 모양이었다. 고귀한 가치를 가진 양심이 때로는 혼란의 화두가 될 수 있다는 욕설이 드러나고 있는 셈이구먼. 인간 사회의 완전 무결한 도덕성, 구축을 주장해온 사람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모순이 폭로되는 얄미운 반중인 건가? 글쎄 말이야, 숨겨진 허물을 드러내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사는 나 같은 사람으로서는 정말 곤혹스러운 문제가 터진 거지. 이솝위원회라는 단체가 추구하는 이상을 그러다고 할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하자니 우리가 내세워온 종이라는 게 너무도 엉색해진단 말이야. 아마도 저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온 가치 모순을 증명하기 위해 기어이 인간 사회를 발가벗겨 치부를 다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내 말을 듣고 있는 종 박사의 표정이 한결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우리가 중시하고 살아가는 질서란 그 자체가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이솝위원회 신물질은 거대한 부조리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작은 모순마저도 모조리 드러내는 부작용을 빚고 있는 거야. 말하자면 문제가 있지만 그냥 두어야 할 세포까지 망가뜨리는 너무 정직한 항생제가 등장한 꼴이라고 할까? 하지만 이 지금 상황에서 그 어떤 주장도 초라하기는 마찬가지야.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내세워지 않았으니까. 숨이 막혔다. 맞아. 도둑질은 무조건 안 된다고 가르쳐왔지. 이런 것은 되고 저런 것은 안 된다고 가르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그러니 어쩔 것인가. 지금 당장에는 이솝위원회 행위도 주장도 심지어는 실체마저도 당장 불법으로 단정할 방법이 없으니. 종 박사가 씁쓸한 웃음을 떠올리며 말했다.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인간이란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야. 어떤 상태의 인간이 정상인지 기준을 세워놓고 그 안에 드느냐 안 드느냐를 따지는데 그 기준이란 것도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허술한 경계일 따름이지. 아무튼 이러다가는 숨기고 살아야 할 사람이 프라이버시마저도 모두 파괴되게 생겼는데 결코 작은 서동이 아닐 것 같은 예감이 드는구먼.
종 박사와의 긴 대화를 통해서도 길은 찾아지지 않았다. 일단 김찬호 교수 일당을 윤행해 와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보는 게 어때? 아침 회의가 끝난 뒤 가장은 내게 그렇게 말했다. 경찰이 일이란 그렇게 때로는 무리수인 줄 알면서도 무식한 방법을 동원할 때가 있다. 그리고 그런 방법이 뜻밖의 성과를 거두는 경우도 적지 않다. 휴대전화벨이 울렸다. 경찰서요. 박동장의 숨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들어오셔야 하겠습니다. 뭐야, 왜 그래? 소장님과 가장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순간 뒷머리를 맞은 듯 핑 하고 어지럼이 덮쳤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움습했다. 우려했던 일이 벌써 벌어지기 시작한 것인가. 병원을 막 뛰쳐나오는데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동백신문 선 부장이었다. 아, 선대감이 웬일이시오? 내가 불어 목소리를 높여 전화를 받았다. 계장님, 지금 경찰서에 계십니까? 아니요, 동백정신과 의원에 있습니다. 그가 갑자기 키득키득 웃었다. 오, 계장님도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진료받는 중이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정 박사와 의논할 게 좀 있어서. 아, 예. 그런데 계장님, 지금 그러고 계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교육장 술의 비리에 자기들도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출입 기자들 앞에서 자백하셨다는데 이거 동백시 전체가 발칵 뒤집히겠는데요. 지금 저도 경찰서로 가고 있습니다. 서에서 뵙겠습니다. 선 부장은 그렇게 말하고는 먼저 전화를 딸깍 끊었다. 나는 주차장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췄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다. 저 멀리 쪽빛 바다가 망막을 찔러왔다. 눈이 아프도록 시렸다.